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신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그런 선언을 받은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원전 440년경 그리스 세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에서 내린 충격적인 예언 때문이었어요.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이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델포이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델포이는 그냥 신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신성한 곳에서 아폴론의 무녀 피티아가 전하는 예언은 절대적이었어요. 왕들도 장군들도 심지어 국가 전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델포이 신탁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델포이에서 한 명의 평범한 아테네 시민을 두고 최고의 지혜자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왕도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고 조각가의 아들 소크라테스를 말이에요. 이 소식이 아테네에 전해졌을 때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아고라 광장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정말? 그 맨날 이상한 질문만 던지는 소크라테스가 아니야. 신탁이 틀릴 리는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늘 말하잖아. 온 아테네가 며칠 동안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정작 당사자인 소크라테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말도 안 돼. 나는 매일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역시 나야. 하면서 우쭐해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이루며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신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 말에는 분명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직접 확인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기로 했어요. 정치가, 시인, 예술가, 장인들. 과연 그들이 정말로 지혜로운지 확인해보겠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적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신탁의 의미를 알아보려던 것이 결국 인간 지식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 발견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문장이 서양 철학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워졌을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연 무지의 지혜를 극복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모든 걸 검색할 수 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더 헷갈리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가 새삼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의문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왜 그의 질문들이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 말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델포이 신탁의 소식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 카이레폰이 신탁소에 가서 직접 물어본 결과였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소크라테스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매일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있는데. 그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더욱 이상했습니다. 매일 아고라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언제나 질문을 던질 뿐 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도 정작 자신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늘 말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철학자들처럼 체계적인 이론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늘 강조했죠. 이상하다. 소크라테스는 며칠 동안 이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에는 분명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친구들도 소크라테스의 혼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크리토는 축하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당당하게 철학자라고 칭해도 되겠네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이것이 기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신이 나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며칠간의 성찰 끝에 소크라테스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가들은 정치에 대해, 시인들은 시에 대해, 장인들은 기술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로 확인해 봐야겠다. 소크라테스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지, 그리고 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후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자세히 기록된 유명한 탐구 여행이었어요.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소크라테스는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시험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오만한 행동은 아닐까? 결국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태도는 매우 특별했어요.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쭐해하지 않고 오히려 의문을 품는 겸손함, 그리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말이죠.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이미 실천하고 있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원칙이 옳은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이 탐구가 단순히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지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말이죠. 신이 나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집을 나서며 이렇게 혼잣말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전하려 하는 것일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무지의 지라는 역설적이면서도 혁명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정치가들부터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죠. 당시 아테네의 정치가들은 민주정의 운영자로서 높은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니키아스라는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온건파 지도자로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니키아스님,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요? 그야 국가를 다스리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소크라테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니키아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행복이라. 그건 건강과 부를 갖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그럼 건강하고 부유하지만
악한 사람도 행복한 건가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니키아스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정치를 해왔지만 정작 정치의 근본 목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클레온이라는 급진파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웅변술로 유명했고 민회에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클레온님, 당신은 정의로운 정치가로 유명하시죠?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법이 정의로운 건가요? 당연하죠. 법은 시민들이 만든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과거에 노예제를 합법화한 법이 있었다면 그것도 정의로웠을까요? 클레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늘 주장해온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시인들은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들의 영감을 받아 진리를 노래하는 예언자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유명한 서정 시인 하나와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당신의 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이요? 그건 영혼의 움직임이죠. 그럼 모든 영혼의 움직임이 사랑인가요? 분노나 미움도 영혼의 움직임인데요. 아니, 그건 아름다운 영혼의 움직임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시인은 점점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이 평생 노래해온 개념들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장인들도 찾아갔습니다. 목수, 대장장이, 도자기 제작자 등 다양한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뛰어난 목수와의 대화에서였습니다. 당신은 목공 기술에 정말 뛰어나시군요. 그런데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기술이요? 경험과 지식을 통해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이죠. 그럼 모든 기술이 좋은 것인가요? 물론이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기술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좋은 기술인가요? 아니죠, 그건. 그럼 좋은 기술과 나쁜 기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모든 계층, 모든 직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정말로 뛰어났어요. 정치가들은 정치적 기술을, 시인들은 시적 영감을, 장인들은 실용적 기술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소크라테스는 하루하루 탐구를 계속하면서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뭔가는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점차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델포이 신탁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탐구가 계속되면서 한 가지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선생님은 의술에 정통하시니 건강에 대해 잘 아시겠군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30년 동안 의술을 연구해 왔으니까요. 그럼 건강이란 무엇인가요? 건강이요? 병이 없는 상태죠. 그럼 병이 무엇인가요? 몸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마음의 병도 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의사는 점점 곤란해졌어요. 몸의 병은 치료할 수 있었지만 건강의 본질이나 인간 전체의 웰빙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유명한 조각가를 만났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테네 곳곳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술성을 인정했어요. 당신의 조각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나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럼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건가요? 절대적인 건가요? 조각가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아름다움을 추구해왔지만 정작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지식과 근본적 지혜의 차이 말이죠. 기술적 지식은 특정한 분야에서 어떻게를 아는 것이었어요. 의사는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고, 조각가는 돌을 어떻게 조각하는지 알고, 정치가는 민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지혜는 무엇과 왜를 아는 것이었어요. 건강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 지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웠어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다 보니 다른 모든 것도 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한 부유한 상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상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훌륭하시군요. 그럼 당신은 행복하시겠네요. 물론이죠.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부를 쌓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죠. 그럼 부와 지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상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사에는 능했지만 인생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지식의 과시와 진정한 삶의 차이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려 했지만 정작 그 지식의 한계나 근거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았어요. 어떤 젊은 소피스트는 나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럼 덕을 가르칠 수 있나요? 라고 묻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소피스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인간 지식의 구조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면 무너질 수 있는 건물 말이죠.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관찰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발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는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모른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넷째, 특히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발견은 소크라테스에게 델포이 신탁의 의미를 점차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아마도 신이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특별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탐구가 몇 달째 계속된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아테네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이 무언가는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델포이 신탁의 의미구나.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신이 나를 가장 지혜롭다고 한 이유는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구나.
이 순간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무지의 지가 탄생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역설적 통찰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이 깨달음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크리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야.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너는 늘 그렇게 말해왔잖아. 아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깨달았어.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단순한 회의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배움을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계속 배울 수 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소크라테스의 모든 대화에 반영되었어요. 그는 절대 자신이 답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탐구하자고 제안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함께 생각해보자.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확실한 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의 접근법은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소크라테스, 당신은 항상 질문만 하고 답은 주지 않는군요. 한 젊은이가 불평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겠나? 소크라테스가 답했어요. 하지만 함께 탐구하다 보면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또한 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전통적으로는 학습을 아는 것을 늘려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학습은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의 말이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배움이 가능해진다. 이런 관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대부분의 교육이 기존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 집중했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무지의 지가 도덕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는 무지한 존재다. 그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배워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 아닐까?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상대주의와는 달랐어요. 그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리에 완전히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존재한다. 그의 확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끊임없이 추구할 뿐이다. 이런 태도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면서도 더욱 열정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확신을 갖지 않으면서도 계속 탐구하는 정신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에 대한 깨달음은 그의 주변에 모여든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플라톤, 크세노폰, 알키비아데스 같은 제자들은 이 새로운 관점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선생님, 무지의 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젊은 플라톤이 물었습니다. 플라톤아,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야. 소크라테스가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혼동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좋다. 너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음법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그럼 악한 법도 지켜야 하는가? 아니요, 그건 바로 그거야. 너는 지금 정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질문을 받고 나서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했어요.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서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정한 배움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무지를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다. 소크라테스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크세노포는 이런 소크라테스의 방법에 처음에는 저항했어요. 선생님, 저희를 혼란스럽게만 만드시는군요. 명확한 답을 주시면 안 되나요? 크세노포나, 내가 너에게 답을 준다면 그것은 내 생각을 너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지식을 단순히 정보의 축적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이해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이 아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 그가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의 한계를 알고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안다. 어느 날 알키비아데스가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과 대화하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알키비아데스야, 그것은 좋은 신호다. 소크라테스가 격려했어요. 네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깨어났기 때문이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제자들에게 겸손함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신감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의 설명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은 점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무지의 지가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니라 더 깊은 탐구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플라톤이 말했어요. 이전에는 답을 찾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반응을 보고 기뻐했어요. 제자들이 진정한 철학적 태도를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제자들에게 경고도 했어요. 무지의 지를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열심히 탐구하라는 의미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크세노폰이 나중에 회고했어요. 배우려는 자세, 의문을 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에 대한 가르침이 알려지면서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지혜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위험한 인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특히 귀족 가문의 자제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열광했습니다. 기존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스스로 생각하는 즐거움을 발견했거든요. 소크라테스 덕분에 우리는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젊은이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한 정치가가 분노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럼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왔다는 말인가?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 개념은 당시 아테네 사회의 권위 구조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나이, 지위, 부에 기반한 전통적 권위 대신 진정한 지혜와 덕을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었거든요. 어떤 부유한 상인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인가? 소크라테스는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위험성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이들이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 왜 우리 가문이 대대로 정치를 해왔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정치가가 되어야 하나요? 한 젊은 귀족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에 기성세대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도 소크라테스를 경계했습니다. 그가 전통적인 신앙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신들을 의심하도록 가르친다. 어떤 제사장이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불경죄다. 하지만 이는 오해였어요. 소크라테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불완전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 소크라테스가 해명했어요. 하지만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델포의 신탁조차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편 일부 시민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낮지만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출신이나 재산이 아니라 지혜와 덕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한 평민이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에 대한 비판도 점점 거세졌어요. 특히 그의 제자들 중 일부가 나중에 반민주적 행동을 보이면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을 보라. 한 민주주의자가 외쳤어요. 알키비아데스는 배신자가 되었고 크리티아스는 30인참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이런 비판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슬퍼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도 악하게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가 변명했어요. 오히려 선과 악을 구분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의 선택이다. 아테네 사회는 점점 소크라테스에 대해 양극화되어 갔어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렬히 지지했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보물이다. 한쪽에서는 말했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독이라고 다른 쪽에서는 말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런 논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했어요. 나는 신이 아테네에 보낸 등에와 같다. 그가 말했어요. 때로는 성가시겠지만 잠든 말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해가 지고 아테네의 거리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델포의 신탁의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그의 탐구는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이제는 그의 철학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지해지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냐고 소크라테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모든 배움의 출발점이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거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지 않나요? 확신과 독단은 다르다. 소크라테스가 설명했어요. 나는 선이 악보다 낫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계속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는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었고 진정한 겸손함의 표현이었으며 끊임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개념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플라톤은 이를 바탕으로 이데아 이론을 발전시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과 윤리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중세의 학자들은 아는 무지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고 근대의 과학자들은 이를 과학적 방법론의 기초로 삼았어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도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고 칸트의 비판 철학도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와 맥을 같이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통찰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개념, 진화론의 복잡성 등은 모두 인간 지식의 한계와 세계의 신비로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정보들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가짜뉴스, 후진국 진실, 확증 편향 같은 현대적 문제들은
모두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태도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겸손함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공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둘째,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입니다. 어떤 정보나 주장을 접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의문을 제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열린 마음의 가치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다른 관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해요. 넷째, 평생학습의 자세입니다.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없는 시대에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대화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논쟁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탐구로서의 대화 말이죠. 나도 모르겠다. 함께 생각해보자. 이런 태도로 접근한다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 정치적 양극화, 종교적 갈등, 세대 간 갈등 등은 서로가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소크라테스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격언이 있듯이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는 대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기 쉬워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경쟁력이다. 현대 경영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지만 그 근원은 소크라테스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개인의 성장 측면에서도 무지해지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반면 진짜 실력자들은 대체로 겸손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무지의 질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가 있거든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단순히 지적인 태도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로 보았어요.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전문가일수록 이런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무지의 지가 더욱 필요해요. 권력은 겸손과 함께 가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현대의 리더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지식은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또한 창의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기존의 틀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마음이야말로 창의적 사고의 원천이거든요.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탄생할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워라는 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패에서 배우려는 자세 말이죠.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든 지금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기계가 정보 처리와 계산에서는 인간을 앞서지만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거든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야말로 AI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은 나는 모른다는 인정에서 시작돼요.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무지해지는 우리에게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모르는 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거든요. 현대인들은 종종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무지는 인간 조건의 일부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겸손함과 용기, 호기심과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의지가 모두 담겨 있어요. 2500년 전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던진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는 여전히 가장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어요. 2500년 전 델포의 신탁의 한마디로 시작된 소크라테스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탐구를 넘어 인류 전체의 지적혁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의 깨달음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겸손과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모든 배움의 시작이라는 소크라테스의 통찰은 정보, 과부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가르침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